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속마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을 키우며 부족해도 알뜰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이혼할 때 제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그랬답니다. 결국 저도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제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은 제 인생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진흙탕 싸움 끝에 저는 재산의 절반을 받아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등을 돌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은 과연 옳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최금옥입니다. 그날도 친구 오 씨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고추를 펼쳐놓고 뒤집고 또 뒤집었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이게 제 용돈벌이였으니까요. 전 남편이 은퇴하고 난 뒤로 근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새벽 시장에서 팔아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니, 사실 생활비라고 부를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식비 정도랄까요.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운 남편이긴 해도 장성한 자식들도 있으니 이대로 아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세월인데 이제 와서 뭐가 그리 달라지겠습니까? 자네는 참 좋겠네. 남편도 아직 정정하지. 딸과 사위도 공사에 다닌다며? 이제 아들만 장가 잘 보내면 되겠네. 오 씨의 말투에는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오 씨 눈에는 제가 그저 행복해 보였나 봅니다. 내가 아는 집딸이라도 소개해 줄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딸은 1년이 넘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최근에야 갑자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며 돈을 좀 보태달라고 연락이 온 터였습니다. 계속 문자가 왔었어요. 꼭 필요하다고, 혹시 모아둔 돈이 있으면 보태달라고. 그런데 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모아둔 돈도 없지만 인색한 남편에게 말해봤자 거절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딸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영우는 결혼도 안 한 녀석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하겠다더군요. 결국 장가가면 살려고 했던 집의 전세금도 빼내더니 지금은 원룸에 들어가 살고 있었죠. 그 돈이면 결혼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사실을 차마 말하기 어려워. 전 그냥 아들이 눈이 높아서 소개는 안 받으려 한다고 둘러댔어요. 오 씨는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고추를 말리느라 바쁜데 외진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차였어요. 검은색에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저런 외제차가 다 있네. 오 씨가 신기한 듯 차를 가리켰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웬 부유해 보이는 영감 하나와 남편이 같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그 영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이 아주 친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전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저런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 행여 저들이 시키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허세를 잘 부리는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골프 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낚싯배를 빌려
놀러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무슨 돈으로 저러고 다니나 싶으면서도 저는 남편을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껏 고등어를 구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싱싱한 걸 사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이 비린내는 뭐야?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옷에 냄새가 밴다며 화를 내더니 식탁에 앉지도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 낯선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입금 확인 완료. 전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라니 뉴스에서나 보던 사기 문자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런 게 많잖아요. 매일 아침 깔끔하게 입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감히 훔쳐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불같은 성미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정성스럽게 말린 고추를 방앗간에 가져가 고춧가루를 빻았습니다. 자루에 넣으면서 뿌듯했어요. 이걸로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담았습니다. 상추, 깨씹, 풋고추까지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고춧가루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딸 영아와 아들 영우를 위해서였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조금 멀리 사는 딸에게는 우체국 택배로 반찬을 부쳤습니다. 아들한테는 제가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지만 아들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사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원룸 건물은 월세가 더 비쌀 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영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어지러운 방 안에 한창 게임을 하던 아들을 보니 이직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어쨌냐고 물었어요. 그 목돈이라도 잘 가지고 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세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는 제게 아들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박인 코인과 주식을 사느라 다 써버렸다고. 그걸 만회하려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제게 돈이 더 있으냐고 묻더군요.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겠어. 제 말에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경제관념이 허세 부리는 남편을 쏙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었어요. 겁도 없이 목돈을 턱턱 쓰는 거나 이직을 하겠다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다음 날 딸한테 보낸 택배가 반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실로 연락을 해보니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딸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다고요? 곧장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연락해서야 겨우 딸 영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어투였습니다. 전 반찬을 보냈는데 반송됐다고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냐고 물었죠. 딸은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요. 서운했지만 전 새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내주고 싶었죠. 딸은 짜증스럽게 됐다고, 반찬은 안 받겠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전 이사는 잘했는지, 무슨 돈으로 이사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얼마 전까지 딸아이가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으니까요. 다 방법이 있었어요. 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은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영아는 알아서 잘 해결되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일이 있다며 툭 끊어버렸습니다. 전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의논도 하지 않고 알아서 했다니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사위와 딸이 의논해서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싶어 더 묻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반송된 택배를 끌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딸에게 이사 선물이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장롱을 열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통장으로 만들어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통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들어 기억이 깜빡깜빡하긴 했지만 이건 확실히 여기 뒀었는데요. 전 옷가지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통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뒀더라. 혹시 다른 데 뒀나 싶어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책장도 봤고 신발장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옷장 서랍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열어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 안에는 못 보던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매수인 이름이 딸 영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아이 이름이 여기에 왜 있을까요? 아파트 주소를 보니 최근에 분양한 새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자리가 좋아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8억 5천만 원인가 해서 딸이 암만 대출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제게 손까지 벌리며 돈을 달라던 딸이 이 아파트를 덜컥 샀다니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일은 한 달 전이었어요. 잔금은 일주일 전에 치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남편 휴대폰에서 봤던 그 문자요. 부동산 매매 잔금 입금 확인 완료라던 바로 그 문자였어요. 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 문자가 딸 아파트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왜 이 계약서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딸 명의로 산 계약서가 왜 남편 서랍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펄쩍 뛸 노릇이었죠. 도대체 어떤 돈으로 이런 걸 샀을까요? 사위와 딸은 공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지만 아직 이 정도 돈을 모았을 리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 돈으로 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돈이 모자라 쩔쩔매니 아무리 인색한 남편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을지도요. 하지만 남편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요. 퇴직금도 변변치 않았고 은퇴 후엔 그저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사람인데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전 황급히 계약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겨우 서랍에 도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뭘 하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그 눈빛을 보니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돈을 보태주었다면 왜 제겐 말하지 않았을까요? 딸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사게 되었으면서 왜 제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잠깐 나와달라고 했어요. 전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난처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 옆면을 긁는 사고가 났는데 차주한테 연락이 안 되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차요? 저희는 차가 없는데요. 전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차가 없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차를 처분했거든요. 그래도 경비원은 차가 등록된 주소지가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등록한 분 성함이 김영아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아라면 제 딸 이름인데 사고 접수를 하려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온 거라 하더군요. 옆에 선 젊은 남자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차를 긁어 마음이 편치 않아서일까요?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며 경비원을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이 가리키는 곳에 차 한 대가 보였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 오 씨와 함께 고추를 말리다가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남편이 부유해 보이는 영감과 함께 타고 다니던 그 비싼 외제차요. 차 옆면에는 긴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 차라니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싼 차를 딸이 샀을 리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부동산 매매 서류에 있던 딸의 이름을 떠오르며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큰 일에 휘말린 건 아닌가? 아니면 얘가 도대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 이런 걸 샀을까? 전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사라서 바쁜데. 전 바쁘다는 말에 다급해져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영아는 일이 귀찮게 되었다는 듯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았으니 나중에 설명한다고요. 그러고는 자신이 아니라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말하며 먼저 연락을 툭 끊어버렸죠. 그 말에 전 남편에게 연락하려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차를 보고는 버럭 소리부터 질렀어요. 남편은 곧장 차 옆으로 달려가더니 긁힌 부분을 만져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며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더니 차를 긁은 젊은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며 굽실거렸습니다. 선처를 구하며 사과하는 남자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걸 봐줄 리 없습니다. 엄청 화가 난 상태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영락없는 진짜 차의 주인으로 보였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사정에 이런 차를 어떻게 사요? 내가 묻자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이 차 우리 집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데 그것도 영아 이름으로. 설명 좀 해봐요. 전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궁금하다 못해 화가 났어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차라고 영아는 명의만 빌려준 거라며 말입니다.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차라고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차를 샀냐고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상관이라니. 우린 부부잖아요라고 말하는 나를 남편은 짜증스럽게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차를 자세히 살펴보며 더 흠집이 난 곳이 없나만 살폈어요. 남편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옆에서 사과하는 남자나 저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죠.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안방 장롱을 열고 남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어요. 한참 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 전 남편 앞에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요. 왜 이게 당신 서랍에 있는 거예요? 연신 어디론가 통화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제가 내민 계약서를 보더니 무섭게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서랍을 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전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 사실을 설명해보라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따진 적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었지요. 남편은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돈 마음대로 쓴다는데 더 이상 관심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함께 사는 부부가 아니냐 했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부라고 다 같은가? 내가 번 돈이니 다 내 거지.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제 공로는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한 푼이라도 아껴볼 생각으로 아등바등 살아온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말이 자꾸 맴돌아 도무지 화를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아라면 그래도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작정 딸의 직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명절 선물을 보낼 때 받아뒀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의 회사 앞에 도착했죠. 벤치에 앉아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나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딸은 귀찮은 듯 연락을 피했어요. 제가 회사 앞이라며 찾아왔다고 설명해도 계속 바쁘다며 끊으려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라고 영문을 몰라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제가 몇 번을 애원했어요. 그제서야 딸이 한숨을 쉬더니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앉자마자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어요. 전 왜 딸 이름의 외제차와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아는 이게 좀 복잡하다며 말을 해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딸인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증여가 아니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다 이야기가 된 거라고 말이죠. 딸은 덕분에 자신은 집이 해결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내 명의를 빌려준 거냐고 묻자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러자고 했어요. 저랑 병아 오빠는 믿을 만한 직장도 있고 돈 빼돌릴 것 같지 않다고요. 딸은 새 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그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명의를 빌려서 좋고 자신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수익을 낼 시간을 벌어들인 것뿐이라고요. 저만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었죠. 멍하게 왜냐고 자꾸 되묻는 저를 딸이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가 이혼이라도 준비하나 보죠. 딸은 남편이 저와 이혼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그게 아까워서 미리 빼돌리는 거라고. 자식한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최대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숨기는 거라고 말입니다. 딸은 냉정한 목소리로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아빠한테 비밀이라며 자리를 떠났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전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부족해도 서로 맞춰가며 100년으로 하는 것이 부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을 뿐. 혼자만 그리 생각했었던 거죠.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친구 오 씨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 씨의 조카가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전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이 딸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는 것, 외제차도 딸 명의라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남편 거라는 것과 전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메모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재산은닉 수법이라고 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적게 해주려고 미리 재산을 숨기는 거라고요. 딸이 심드렁하게 했던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요. 전 대답했어요. 40년 넘게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며 살았다고요. 남편은 한 회사를 진득하게 다니질 못했어요. 번번이 이직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생활비가 끊기면 전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짧게라도 청소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은 다시 직장을 얻었지만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정말 쌀과 반찬 정도만 살 수 있을 딱 그 정도의 적은 생활비만 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됐어요. 남편한테 손 벌리면 귀찮아하기만 했어요. 3년을 모시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비용도 제가 모아둔 돈에서 보탰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골프며 낚시며 자신이 좋아하는 건 다 하고 다녔죠. 변호사가 제 얘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 기여분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전 용기가 났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나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냐고 묻더니 짐작이 가는 듯 비웃더라고요. 아무리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서와 차를 보고도 모를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도요. 자신이 이혼을 준비하던 말던 제 사정이 뭐가 달라지냐는 식이었죠. 40년 동안 같이 산 제게 미안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깟 40년이 뭐가 대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돈 한 푼도 내주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 돈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번 건데 왜 우리 거냐고 소리쳤어요. 돈 이야기를 하니 정말로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집구석에서 놀면서 내가 뭘 했다고 우리 돈이라는 거야?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짜증스럽게 덧붙였어요.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살 때 저는 잔소리나 하고 이직한다고 타박만 했다고 빈정거리더군요. 이제 와서 자기 돈이 탐냐냐고 어디서 가로채려고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당신이 집안에 소홀할 때마다 가진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전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분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 남편은 어차피 제 몫은 없다며 철저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골프 치고 낚시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쓸 때 저는 청소며 설거지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들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다녔잖냐고 따졌어요. 그러나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고작 그런 걸로 생색이냐고.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동료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저 자기가 번 돈 쓰는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제가 가정을 위해 한 일들은 남편에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속마음을 확인하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 차분하게 말했죠. 당신이랑 이혼할래요.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원하던 거라고요. 40년을 당신이랑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끝까지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서러워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해보기로요. 흘러간 제 세월이 아깝지 않게 이번만큼은 제대로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고요. 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에 딸 영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아들 영우도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어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요. 셋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혼 소송 넣었다면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 결심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혼하면 이사한 새 집도 다시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딸은 속상해했습니다. 대답을 안차 이번엔 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겨우 이사해서 적응하고 있다고, 새 아파트 가격 오를 일만 남았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혼한다고 하면 그땐 말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인 제 걱정은 없이 오로지 자기 집 걱정만 하는 거였어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추적하면 자기들 아파트도 문제가 될 거라고 했어요. 명의만 빌려준 거라지만 증여로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한테 다시 물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아빠가 얼마나 못되게 구냐고요. 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부부 문제는 알아서 하는 거라고, 자식들까지 끌어들이지는 말라고요. 그때 아들 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냐, 엄마, 이혼해. 대신 잘 싸워서 재산분할 많이 받아야 해.
아들이 웬일로 제 편을 드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덧붙이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피부치인 자신은 못 믿고 출가회인인 누나와 매형한테 재산을 맡긴 아빠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뿐이었죠. 결국 아들도 돈 타령이었습니다. 제 걱정은 커녕 자기 앞으로 돌아올 재산을 계산하기에 바빴어요. 전 멍하니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하나 제 마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힘든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등 뒤로 엄마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제 밥은 굶어가면서도 애들 학원비, 용돈은 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자식들 말대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도 못 이뤘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친구 오 씨가 찾아왔어요. 최 씨, 고구마 좀 쪘는데 같이 먹자. 오 씨가 호호 김나는 고구마를 들고 왔습니다. 전 반가웠어요. 거실에 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는데 오 씨가 물었어요. 안 보는 사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혹시 저번에 변호사를 찾은 일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전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힘겹게 다 털어놨어요. 오 씨는 놀라면서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오 씨가 부러워했던 저의 실상을 밝히고 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절 비웃지 않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젠 제 마음에 따라 행동하라고요. 전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어요. 소송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게 될 거라고요. 오 씨도 더 강요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등만 토닥여 주었죠. 덕분에 전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이고 제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요? 저녁에 남편을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송장을 받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서류를 눈앞에서 흔들어 대면서요. 연금 분할? 당신이 무슨 연금을 받는다고 이딴 걸 보냈어? 남편은 어이없어 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전 법이 그러니 변호사한테 가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큰 소리치며 절 협박했어요. 법이 다 해줄 것 같으냐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며 빌어도 소용없으니 결정 잘 하라고,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이혼만은 생각해보겠다더군요. 솔직히 알 수 없는 결과가 두렵긴 해도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되든 남편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판은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전 변호사와 수없이 만났어요. 증거를 보강하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판사님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 제 기여분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기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40년 가사노동의 가치를 수치로 보여줬어요. 만약 가정부를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해서 번 돈까지 더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그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급여 명세서며 통장 거래, 내역이며 다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도 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은 남편 말을 일축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했어요. 한쪽이 돈을 벌 동안 다른 쪽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기여라고 했습니다. 특히 딸 명의로 옮긴 재산에 대해서는 엄중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은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아파트 계약 시기, 잔금 치은 시기, 딸한테 실제 소유권이 없다는 점. 모든 게 재산 은닉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증여했다고 우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증여세 신고도 안 했고 딸이 실제로 돈을 낸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만 딸 거지 남편이 타고 다녔어요. 보험료도 남편이 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딸 명의로 재산을 돌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평생 재산의 존재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고 있었겠죠. 결국 남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이 딸 명의로 증여한 재산과 퇴직금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이죠. 저의 40년 가사노동 및 육아, 시부모 봉양 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의 50%를 분할한다는 결론과 함께 50%요. 절반이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제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이기셨다고 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자 그제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해방감으로 기뻤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19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았어요. 새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을 빌려 다시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상추랑 깨십, 고추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좋았어요. 이제 제가 번 돈은 저를 위해 오롯이 쓸 거예요. 오 씨도 가끔 텃밭에 왔습니다. 함께 김을 메고 채소를 수확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새삼 힘이 되고 재미가 되는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참 만이었어요. 받자마자 딸은 제 안부는 묻지 않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좀 기다려달랬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속이 후련해요? 딸은 끝까지 저를 비난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딸을 버렸다고 매정하다고 하네요. 이번 일로 사위에게 얼굴도 들지 못한다고, 이젠 전에 살던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며 모두 다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전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죠. 딸은 엄마가 무슨 엄마 인생이 있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딸은 연락이 없습니다. 제 전화를 차단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여전히 잘 놀고 돈도 잘 쓰고 다닌다네요. 이번에 태국으로 골프 여행도 갔다더군요. 아들 영우는 제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대박이라며 매번 돈 이야기였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코인이다,
주식에 넣어 불려야 한다면서 자기를 믿으란 이야기였죠.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거 미리 달라는 건데 정말 엄마도 너무하네. 아들은 아빠도 자신을 못 믿고 엄마인 저도 자신을 무시한다며 방방 뛰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전 알 수 있어요. 돈을 주는 것은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러면서 쓸쓸히 아들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습니다.